빗줄기가 세상을 온통 회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자동차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유리를 닦아냈지만 흐릿한 시야는 좀처럼 선명해지지 않았다. 순찰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엔진의 낮은 구동음, 그리고 지직거리는 무정이 소리만이 가득했다. 한지훈 팀장은 굳은 얼굴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K9 경찰견인 점원 셰퍼드. 러가 얌전히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전 순찰주, 금일 순찰 업무 종료. 특이사항 없을 시 각서로 복귀할 것. 이상 무정위에서 흘러나온 지시는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지훈에게는 하루의 끝을 알리는 반가운 소리였다. 피로가 몰려왔다. 지난 며칠간 이어진 잠복근무와 고된 훈련으로 온몸이 뻐근했다. 그는 짧게 알겠다고 응답한 뒤 복귀를 위해 차를 돌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흐르르릉. 러의 목에서 낮고 위협적인 소리가 새어나왔다. 녀석의 몸이 뻣뻣하게 굳었고 귀는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쫑긋 세워졌다. 지훈은 러의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길고양이거나 빗소리에 예민해진 것이리라. 레오, 괜찮아. 지훈이 러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규칙과 통제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5년 전 자신의 판단과 직감을 믿었다가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후 한지훈은 오직 규율과 명령만을 따르는 기계가 되었다. 감정, 특히 직감이라는 불확실한 요소는 그의 세계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하지만 러는 진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녀석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지훈이 다시 한번 리오 복귀한다 라고 명령하며 차의 기어를 바꾸려는 찰나 러는 번개처럼 조수석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러, 안 돼 복귀해. 지훈의 고함이 빗속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파트너였다. 러는 지훈의 외침을 등진 채 어두운 골목 안으로 맹렬하게 달려 들어갔다. 진장 욕설이 절로 터져나왔다. 지훈은 망설일 틈도 없이 차 문을 열고 러의 뒤를 쫓았다.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하지만 파트너를 저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빗물이 그의 제복을 순식간에 적셨지만 차가운 감각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골목은 예상보다 깊고 어두웠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서 러의 사나운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허리춤의 권총 손잡이를 움켜쥐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한 해프닝이기를. 마침내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지훈은 숨을 멈췄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켠 차에 서 있었고 그 앞에서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작은 여자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음도 터뜨리지 못한 채 버둥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아이 사이를 막아선 채 금방이라도 달려들듯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짖고 있는 것이 바로 러였다. 이 개자식이 저리 꺼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러를 발로 차려는 듯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러의 흉흉한 기세에 쉽사리 다가서지 못했다. 멈춰, 경찰이다. 지훈이 소리치며 달려나갔다. 그의 등장에 남자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지훈은 남자와 아이 사이에 자신의 몸을 밀어넣으며 아이를 보호했다. 아이는 지훈의 다리 뒤로 황급히 숨으며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다.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무슨 짓입니까? 지훈이 남자를 노려보며 추궁했다. 남자는 언제 당황했냐는 듯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의 옷차림이나 손목에 찬 시계는 누가 봐도 상류층의 그것이었다. 아, 경찰 양반, 오해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길을 잃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와주려던 참입니다. 파출소에 데려다 주려고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차가운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런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남자를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런은 그랬다.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 있습니까?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지훈이 단호하게 요구했다. 남자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금 저를 의심하는 겁니까? 저는 그저 선량한 시민으로서 신분증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요란한 경광등 불빛과 함께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지훈의 신고가 아니었다. 아마 소란을 들은 주민이 신고한 모양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뒤이어 도착한 지훈의 직속상관인 박경정은 이 난장판을 보고는 얼굴을 구겼다. 그는 지훈을 거칠게 한쪽으로 밀어내고는 검은 옷의 남자에게 달려가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강 회장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별일 없으십니까? 강 회장 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건설업계에 거물이자 언론을 통해 자선사업가로 알려진 바로 그 강태준 회장이었다. 강태준은 곤란하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박경정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물론 그의 버전으로 각색된 이야기였다. 길 잃은 아이를 돕다가 갑자기 나타난 경찰견에게 공격당할 뻔했고 뒤이어 나타난 경찰은 자신을 유괴범으로 몰았다는 식이었다. 박경정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그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했다. 한 팀장,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강 회장님께 사과드리지 못해.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과 무엇을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한 것에 대해 자신의 파트너가 본능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이미 상황이 자신에게 최악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태준 회장은 넌지시 박경정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됐습니다. 박경정, 젊은 경찰이 의욕이 넘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사람을 보고 저렇게 공격성을 드러내다니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말은 사과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였다. 러의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파트너이자 담당관인 지훈의 자격 자체를 문제 삼고 있었다. 결국 사건은 오해로 종결되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가 도착하자 아이에게 괜찮으냐는 형식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는 유유히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나기 직전 그는 차창 너머로 지훈과 러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였다.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박경정은 지훈을 따로 불러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그의 분노는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다. 미쳤어. 한지훈, 네가 지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하필이면 강태준 회장을 내 멋대로 순찰구역 이탈하고 명령 무시하고 멀쩡한 시민을 범죄자 취급해. 내 눈엔 저분이 유괴범으로 보였단 말이야. 팀장님, 저 아이는 분명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놈의 개타령 좀 그만해. 그건 그냥 짐승이야. 네 판단력이 그깟 짐승의 짖는 소리만도 못해서 이 사다를 만들어 당장 심할서 쓰고 너는 재훈련 및 적격 심사를 다시 받아. 너는 대기 발령이야. 알겠어. 대기 발령. 그것은 사실상의 좌천 선고였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자신의 순찰차로 돌아왔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그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의 감촉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지우는 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아까 아이가 숨어있던 자리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다른 여경의 품에 안겨 진정하고 있었다. 아이의 엄마도 곧 도착할 터였다. 그는 옳았다. 러가 옳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그 비웃음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아주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이 사건의 표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시면의 가장자리를 건드려 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경찰서 내부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한지우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심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상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여 민간인에게 불쾌감과 위협을 초래하였으며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손끝에서 써내려가는 글자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짜여진 각본이었고 그는 주연 배우일 뿐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문장을 이어갔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의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겁에 질려 떨던 작은 아이의 손길, 자신을 향해 으르렁대던 러의 경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비웃던 강태준의 마지막 미소, 애호해였을 뿐이다. 스스로에게 몇 번이나 되뇌었다. 강태준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가 대낮에 아이를 유기하려 했을 리가 없다. 러의 반응은 그저 동물이 낯선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뿐이며 아이의 공포는 비 오는 밤 낯선 어른을 만난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고. 그렇게 합리화해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5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날 것만 같았다. 직감을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다음 날 아침 그는 공식적으로 대기 발령 통보를 받았다. 러 역시 K9 부대에서 격리되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가 뒤따랐다. 징계위원회에서 박경정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다른 동료들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거나 혹은 애써 외면했다. 조직에서 그는 이미 문제아이자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텅 빈 사물함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 한지훈 경위님 맞으신가요? 고개를 돌리자 수척한 얼굴의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 어젯밤 그 아이, 안소라의 어머니 고은비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 예. 제가 한지훈입니다. 어제 우리 소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고은비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는 괜찮습니까? 많이 놀랐을 텐데. 네, 다행히 괜찮아요. 아직 좀 무서워하긴 하지만요. 그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 자신의 얼굴에는 여전히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지우는 무언가 더 묻고 싶었다. 어젯밤 그 남자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왜 아이가 혼자 그곳에 있었는지. 하지만 이미 오해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월권행위였다. 게다가 지금 자신은 대기발령 신세였다. 정말 이것밖에는 해드릴 게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은비가 다시 한번 인사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지훈이 그것을 받아들려던 순간 격리실로 향하던 러를 잠시 데리고 나온 후배 경찰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러는 고은비를 보자매자 낑낑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다. 후배가 목줄을 꽉 잡았지만 러는 그녀의 손에 코를 대고 핥으며 마치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러요. 지훈이 나직이 불렀다.
고은비는 러를 보며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슬픈 눈으로 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 덕분에 우리 소라가 무사했죠.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어젯밤 그 남자에 대해 아십니까? 강태준 회장 말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자 고은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몰라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너무나 빠르고 격렬한 부정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강한 긍정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황태태 뒷걸음질 쳤다. 그럼 저는 이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복대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다. 후배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팀장님, 저 여자는 왜 저렇게 겁을 먹은 겁니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굳은 얼굴로 고은비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했다. 의심의 씨앗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러가 없는 집은 낯설고 공허했다. 그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고은비의 겁에 질린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러의 물품을 정리하다가 어젯밤 입었던 제복을 꺼내 들었다. 세탁을 맡기기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확인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코끝에 희미한 향이 스쳤다. 아주 독특한 향이었다. 값비싼 남성용 코롱의 시트러스 향과 함께 어딘가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소독약이나 금속 같은 인공적인 향이 섞여 있었다. 그 향은 아이가 그의 다리에 매달렸을 때 아이의 옷에 묻어있던 강태준의 향이 옮겨온 것이 분명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섬광이 터졌다. 아이 향기, 익숙했다. 너무나도 끔찍하게 익숙한 향이었다. 시야가 흐려지며 5년 전 그날 밤의 풍경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거센 비, 뒤집힌 순찰차,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파트너. 지우는 미친 듯이 그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흔들었다. 재우가, 정신 차려. 인재욱. 재욱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입에서 피와 함께 섞인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지훈아, 도망쳐. 함정이야. 그리고 재욱의 숨이 멎었을 때 지훈은 그의 곁에서 바로 이 향기를 맡았다. 값비싼 코롱과 차가운 금속성 냄새가 뒤섞인 지독하고 역겨운 향기. 당시 경찰은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결론 내렸다.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가 부족했고 용의자는 끝내 잡히지 않았다. 지훈은 줄곧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직감을 믿지 않기로 맹세한 그는 스스로의 의심을 억지로 묻어버렸다. 지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제복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이토록 독특한 향이. 5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두 개의 다른 사건에서 똑같이 나타날 수는 없었다. 어젯밤의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러의 행동은 우연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온 경고였다. 5년간 그를 올가매던 악몽의 실체가 바로 강태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 그동안 억지로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기발령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리고 그의 파트너 러의 이름에 걸고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설령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한지훈의 세상은 흑과 백으로 나뉘었다. 공식적으로 그는 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문제 경찰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는 홀로 진실을 쫓는 추적자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강태준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강태준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파고들었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속의 강태준은 완벽한 인물이었다. JT건설의 신화적인 성공을 이끈 입지전적인 경영인, 매년 수십억을 기부하는 자선사업가. 언론 인터뷰에서는 늘 겸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는 신사. 그의 주변에는 항상 권력자들이 들끓었고 대중은 그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하게 조각된 대리석상 같은 남자. 하지만 지훈은 알고 있었다. 대리석상 아래에는 분명히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정보의 바다를 헤맬수록 지훈은 무력감을 느꼈다. 공적으로 드러난 정보만으로는 그 어떤 균열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에게는 파트너가 필요했다. 단순한 동료가 아닌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순수한 본능을 가진 파트너. 바로 러였다. 다음 날 지훈은 K9 부대 훈련소로 향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동료로 남아있는 후배 김순경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러를 잠시만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산책이라도 시킬 겸. 김순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팀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러는 지금 재심사 대상이라 외부인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팀장님은 알아. 하지만 이대로 녀석을 저 안에만 두면 스트레스로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그냥 훈련장 뒤편에서 30분만. 아무도 모르게. 지훈의 간절한 눈빛에 김순경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지훈과 러의 유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 잠시 후 훈련소 뒤편의 작은 공터에서 러가 지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며칠 만에 만난 파트너는 지훈의 얼굴을 핥고 꼬리를 격렬하게 흔들며 반가움을 표했다. 지훈은 녀석의 단단한 몸을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보고 싶었다. 파트너,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훈은 러와 함께 훈련소 주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준을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피해자, 겁에 질려 도망쳤던 고은비와 그녀의 가족, 지훈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고은비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안소라를 검색했다. 곧 단서가 나타났다. 고은비의 남편은 안민준이라는 이름의 생명공학 연구원이었다. 그는 바이오젠이라는 작은 벤처기업의 대표였다. 그리고 그 회사는 1년 전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JT건설의 자회사인 JT바이오의 헐값에 인수되었다. 안민준은 바로 그 직후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훈은 러를 몰래 자신의 채 태우고 안민준의 회사 바이오젠이 있던 곳으로 향했다. 도심 외곽의 낡은 연구단지. 이미 폐업한 회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훈은 주변을 살핀 뒤 미리 준비해 온 도구로 자물쇠를 풀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먼지가 자욱하고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떠난 듯.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실험실의 비커들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지훈은 직감했다. 이곳에 무언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쓸모없는 회사 서류거나 오래된 연구 자료뿐이었다.
그가 실망감에 잠겨 있을 때 러가 갑자기 한쪽 구석으로 달려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곳은 낡은 캐비닛이 놓인 평범한 벽이었다. 루, 왜 그래? 거기에 뭐 있어? 러는 대답 대신 앞발로 캐비닛과 벽 사이에 좁은 틈을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 낮게 짖으며 지훈을 돌아보았다. 지훈은 러의 행동에 이끌려 캐비닛을 힘겹게 밀어냈다. 그러자 캐비닛이 가리고 있던 벽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벽지와는 색이 미세하게 다른 사각형의 희미한 윤곽선이 보였다. 비밀 공간이었다. 지훈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벽의 일부를 뜯어냈다. 안에는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전문적인 도구가 없는 지훈에게는 열 수 없는 금고였다. 하지만 러는 금고가 아닌 그 옆 바닥에 헐거워 보이는 마루 틈새에 다시 코를 박고 킁킁거렸다. 지훈이 마루의 일부를 드러내자 그 아래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파우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파우치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함께 한 가족의 행복한 사진이 들어있었다. 안민준과 고은비, 그리고 어린 소라가 푸른 수목권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우리의 비밀 정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건물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황급히 파우치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라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낡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건장한 남자 2명이었다. 그들의 험악한 인상과 주변을 살피는 예리한 눈초리는 평범한 사람들 같지 않았다. 꼼꼼하게 확인해봐. 혹시라도 남아있는 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한 남자가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태준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1년이나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이곳을 확인하러 온 것일까? 지훈은 자신과 러의 존재를 그들이 눈치챈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훈은 러를 이끌고 소리 없이 건물 뒤편으로 움직였다. 다행히 뒷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는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라오와 함께 조용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차로 돌아온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파우치를 꺼내 USB와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안민주는 무언가를 숨겨두었고 강태준은 그것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방금 그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넣은 것이다. 지훈은 옆자리에 앉은 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또 해냈구나. 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한번 핥았다. 지훈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더 이상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향한 위험한 추적이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사진 속 비밀 정원이 바로 다음 목적지였다. 손에 쥔 USB는 작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겨 있을지 모를 진실의 무게는 천근만은 같았다. 한지훈은 그것을 열어볼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경찰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강태준의 손길이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기록은 그에게 보고될 터였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박진우 경위, 경찰대학 동기이자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친구였다. 몇 년 전 진우가 개인적인 문제로 공영에 처했을 때 지훈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에게라면 부탁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지훈은 공중전화를 찾아 진우에게 연락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수화기 너머에 진우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 너 웬일이야? 요새 너에 대한 소문 안 좋던데. 대기발령이라며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너한테만 부탁할 일이 있어. 아주 개인적인 일이야. 지훈은 최대한 말을 아끼며 약속을 잡았다. 그날 밤 둘은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진우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표정이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네가 이렇게 조심하는 거 처음 본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건넸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줘. 아마 암호가 걸려 있을 거야.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고 열어볼 수 있을까? 진우는 USB를 받아들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뭔데?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물건일지도 몰라. 그리고 내 인생도. 지훈의 심각한 표정에서 진우는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었다. 지훈은 그런 부탁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리고 이게 만약 불법적인 일이라면 나는 아니야. 오히려 불법을 밝혀낼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부탁한다. 진우야. 진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락 기다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 같았다. 지우는 초조하게 집 안을 서성였다. 너는 그런 그의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그의 발밑에 엎드려 그를 지켜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5년 전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그를 덮쳐왔다. 동료 재욱의 마지막 모습, 빗속에서 맡았던 그 기이한 향기, 그리고 함정이라는 마지막 유언. 이틀 뒤 새벽녘에 전화가 울렸다. 진우였다. 열었어.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다. 지훈아. 진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 개인 메일로 파일 보냈어. 확인하고 나면 바로 삭제해. 그리고 조심해라. 이건 네가 감당하기 힘든 상대일지도 몰라. 전화를 끊은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다. 메일에는 AMJ 저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안민준의 저널. 그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연구 일지 형식을 띤 개인적인 기록이었다. 처음 몇 달간의 기록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드림셀이라 이름 붙인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진 혁신적인 신소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성공한다면 건설, 의료 등 모든 산업을 바꿀 수 있는 꿈의 기술이었다. 하지만 JT바이오의 투자가 시작되면서 일지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2023년 5월 16일 JT건설의 강태준 회장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했다. 그는 나의 기술에 극찬을 아끼지 않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의 미소는 믿음직스러웠지만 어째서인지 그의 눈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29일 자금난이 심각해졌다. 약속했던 JT의 투자금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핵심 연구원들이 경쟁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조종하는 것처럼 일지는 점점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안민준은 강태준이 자신의 기술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회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미행을 당하기 시작했고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우는 숨을 멈췄다. 2024년 1월 5일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들은 내 아내와 소라를 위협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모든 기술 자료와 회사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들이 내 기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기만하게 둘 수는 없다.
나는 마지막 증거를 숨겨두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강태준. 그는 악마다. 나는 우연히 그의 수하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다. 그들은 철이라는 단어를 썼다. 과거에 자신들의 앞길을 막았던 한 경찰도 그런 식으로 처리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하고 만일을 대비해 특별히 제조한 화합물로 확실하게 마무리한다고. 그 화합물은 부검에서도 거의 흔적이 남지 않으며 아주 희미하고 독특한 금속성 냄새를 남긴다고 했다.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경찰, 음주운전 위장, 금속성 냄새, 5년 전 재욱의 사고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당시 부검인은 재욱의 사인에 대해 의아해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높지 않았지만 심장마비를 일으킨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결국 뺑소니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재욱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강태준의 또 다른 범죄를 수사하다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 결과로 처리된 것이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강태준은 똑같은 방식으로 안민준을 위협하고 있었다. 지훈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분노가 섞인 울음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죄책감이 온몸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이 외면했던 진실, 직감을 믿지 못해 묻어버렸던 동료의 억울한 죽음이 거대한 실체가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이것은 더 이상 안민준의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싸움이었다. 죽은 동료의 명예를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 지훈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다.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었다. 지훈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되뇌었다. 기다려라. 재우가 너무 오래 걸렸지. 이제 내가 끝내줄게.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보고를 받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오직 앞에 선 비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바이오젠 폐공장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파손되었고 내부의 먼지 위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것과 동물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태준의 손에 들려있던 크리스털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동물, 그날 밤 자신의 앞을 막아섰던 그 성가신 경찰견, 그리고 그의 주인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젊은 경찰 한지훈. 강태준의 입에서 낮은 읊조림이 새어나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5년 전에도, 그리고 1년 전 안민준을 처리했을 때도. 하지만 사소한 변수 하나가 계획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우선 경찰 내부에서 그를 완전히 고립시켜 온갖 종류의 투서를 넣고 과거 행적을 들춰내서 그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 다시는 경찰 배지를 달 수 없도록.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에게도 경고를 해.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을 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아주 부드럽게 알려주도록. 강태준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다음 날부터 한지훈에게는 폭풍이 몰아쳤다. 경찰청 감사실에는 그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익명의 투서가 쇄도했다. 심지어 강태준 회장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퍼졌다. 그를 동정하던 동료들마저 하나둘 등을 돌렸다. 그를 도와줬던 박진우 경위는 상부의 호출을 받고 돌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한지우는 완벽한 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흐느낌에 가까운 고은비의 목소리였다. 경위님, 제발 멈춰주세요. 이젠 다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소라랑 조용히 살게만 해주세요. 네. 무슨 일입니까? 은비씨,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지우는 핸드폰을 쥔 채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를 덮쳤다. 자신이 정의를 추구하는 동안 정작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재욱의 죽음도, 안민준의 비극도, 그리고 겁에 질린 소라의 눈빛도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 터였다. 아니, 멈출 수 없어. 그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러를 데리고 차에 올랐다. 안민준의 일지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단서. 사진 속 비밀 정원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밤의 도로는 한산했다. 그가 교회로 빠져나가는 길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백미러를 통해 거대한 검은색 덤프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따라붙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트럭은 차선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차 뒤에 바짝 붙어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려댔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지훈이 속도를 높였다. 그러자 트럭도 미친 듯이 속도를 높여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난폭운전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5년 전 재욱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 진정. 지훈은 핸들을 거칠게 꺾으며 추격을 피하려 했다. 하지만 육중한 트럭은 그의 승용차를 장난감처럼 몰아붙였다. 몇 번의 충돌로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창에 금이 갔다. 옆자리에 러는 상황을 파악한 듯 자세를 낮추고 위협적으로 짚기 시작했다. 길의 끝은 급격한 커브길이었다. 오른쪽은 가드레일, 그 너머는 까마득한 절벽이었다. 트럭은 바로 그곳으로 지훈의 차를 몰아넣을 작정이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핸들을 조작했지만 계속된 충격으로 차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 피할 곳이 없었다. 트럭이 마지막으로 그를 들이받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것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왕왕 러가 날카롭게 짖으며 갑자기 지훈의 오른쪽 팔뚝을 물었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러는 온 힘을 다해 그의 팔을 왼쪽으로 잡아당겼다. 그 바람에 지훈의 몸이 쏠리면서 핸들이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였다. 굉음과 함께 지훈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덤프트럭이 허공을 가르며 지훈의 차가 원래 있던 자리의 가드레일을 그대로 들이받고 지나갔다. 만약 0.5초만 늦었더라면 지훈의 차는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터였다. 지훈의 차는 도로 옆 진흙탕에 처박힌 채 멈춰 섰다. 시동이 꺼지고 정적이 찾아왔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훈은 한동안 멍하니 핸들을 잡고 있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를 보았다. 러 역시 충격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을 뻗어 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자신의 팔뚝에는 러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흔적이었다. 네가 날 살렸구나. 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다. 그 순간 지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과 망설임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규칙, 규율,
이성적 판단, 그 모든 것이 이 순수한 본능과 교감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깨달았다. 둘은 더 이상 경찰과 경찰견이 아니었다. 서로의 목숨을 구한 세상에 단 둘뿐인 파트너였다. 지우는 차에서 내렸다. 망가진 차와 욱신거리는 몸.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뜨거웠다. 강태준은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밤의 냉기가 찌그러진 차체를 파고들었다. 한지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러를 데리고 어둠을 가로질러 고은비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를 맞았다. 경위님 어떻게... 은비씨, 시간이 없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우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망설임 없이 안민준의 USB에 담겨있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의 억울한 사정과 5년 전 자신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까지. 그리고 방금 전 자신과 러가 겪었던 끔찍한 추격전에 대해서도 고은비는 창백한 얼굴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기록과 지훈의 이야기가 맞춰지자 그녀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 소라의 낡은 장난감 상자를 꺼내왔다. 남편이 가끔 소라를 데리고 비밀 정원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늘 사진에 있던 그 수목권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우는 상자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소파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소라가 조용히 상자로 다가왔다. 아이는 상자 속에서 날고해진 토끼 인형 하나를 꺼내 품에 안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러가 갑자기 솔에게 다가가 아이가 품에 안은 토끼 인형의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낑낑거리며 지훈과 현관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치 이 냄새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러와 눈을 맞췄다. 러, 이 냄새 기억하는 거야. 어딘지 알겠어. 러는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짧게 짖었다. 그때 러의 행동을 지켜보던 소라가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토끼, 나무집, 하지만 진짜 나무는 아니야. 진짜 나무가 아닌 나무집. 지훈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다.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기둥들. 안민주는 자신의 회사를 삼킨 JT건설에 버려진 공사 현장을 딸에게는 비밀 정원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사진 속 수목원은 강태준을 속이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지훈은 결심을 굳혔다. 이제는 혼자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신에게 대기 발령을 내렸던 직속상관 박경정이었다. 팀장님, 접니다. 한지훈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근신 중인 놈이 5분만, 딱 5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릴 증거가 있습니다. 지훈은 절박하게 호소했다. 그는 박경정에게 안민준의 일지 내용과 재욱의 죽음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방금 있었던 살인 미수 사건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박경정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강태준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현실적인 경찰이었지만 동시에 한때는 정의를 믿었던 베테랑 형사이기도 했다. 아이 어디냐? 마침내 그의 입에서 짧은 질문이 흘러나왔다. 1시간 뒤 JT건설 소유에 버려진 제3공사 현장, 희미한 달빛 아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괴물처럼 서 있었다. 박경정은 비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팀원들만 이끌고 현장에 나타났다. 네, 판단이 틀렸다면 너는 이걸로 끝이야. 한지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파트너는 틀리지 않습니다. 지우는 러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러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다. 녀석은 토끼 인형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냄새, 오래된 시멘트와 마른 풀, 그리고 안민준의 채취가 뒤섞인 기억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러는 거대한 지하 구조물의 기초공사가 진행되다 멈춘 곳, 가장 깊고 어두운 구역의 한 콘크리트 기둥 앞에서 멈춰서서 짓기 시작했다. 팀원들이 조심스럽게 기둥을 조사했다. 그리고 한쪽 면에서 교묘하게 위장된 작은 패널을 발견했다. 패널을 열자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금속 상자가 있었다. 상자 안에는 안민준의 모든 원본 연구 데이터가 담긴 하드 드라이브, 강태준의 협박에 못 이겨 기술을 넘겼다는 직원의 자필 진술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태준이 재욱의 사고를 언급하며 자신의 범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모든 것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거기까지 사방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터져 나오며 일대를 대낮처럼 밝혔다. 위쪽 철골 구조물 위로 강태준이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내 비밀 정원에 손님들이 많군. 하지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환영할 수 없지.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역시 너였군. 한지훈, 끈질긴 하이에나 같은 놈. 그리고 지훈은 보았다. 강태준의 옆에 서 있는 수아의 팔에 안겨.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로 떨고 있는 작은 아이, 소라를. 강태준은 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아이를 납치한 것이었다. 그 증거들을 넘겨. 그럼 아이는 무사히 돌려주지. 강태준이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박경정과 팀원들은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지훈은 천천히 금속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강태준을 향해 말했다. 당신이 이겼어. 아이를 먼저 내려보내. 그럼 넘겨주지. 지훈이 시간을 끄는 동안 그의 시선은 조용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긴 러에게 향했다. 그는 아주 미세한 손짓으로 오직 둘만이 아는 신호를 보냈다. 돌아서 조용히. 러는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태준이 수에게 눈짓하자 소라를 안고 있던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린 바로 그 순간. 지금이다. 지훈이 외쳤다. 동시에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 러가 맹수처럼 튀어올라 아이를 잡고 있던 남자의 팔을 세게 물었다. 악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놓쳤다. 그 찰나의 순간 지훈은 총알처럼 달려나가 쓰러지는 소라를 품에 안았다. 쏴! 강태준의 격노한 외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이미 박경정의 팀원들이 일제히 움직여 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훈은 소라를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소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길을 막아선 것은 지훈이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지훈의 눈이 그를 꿰뚫었다. 내 놈의 완벽한 세상은 오늘로 끝이다. 두 사람의 최후의 격투 끝에 강태준은 결국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멀리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보았다. 5년간 그를 짓누르던 어둠이 마침내 거치는 기분이었다. 그의 곁으로 다가온 러가 그의 손을 핥았다. 진정한 파트너, 그의 영웅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한때 강태준의 왕국이었던 버려진 공사 현장은 순식간에 경찰의 통제에 들어갔다.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한 미소를 찾아볼 수 없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한지우는 이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다. 그는 품에 안은 소라를 조심스럽게 엄마인 고은비에게 건넸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다. 고은비는 딸을 끌어안고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마침내 찾은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곁에는 러가 조용히 서서 그의 다리에 자신의 몸을 기대고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온기가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졌다. 승리의 환호성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그저 길고 길었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사건의 파장은 거대했다. 언론은 연일 자선사업가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강태준의 추악한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그가 안민준 연구원의 기술을 탈취하고 그를 위협한 사실, 그리고 5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안재욱 형사를 살해한 사실까지,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강태준의 화려한 성은 부패와 거짓으로 지어진 사상 누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그의 네트워크에 속해 있던 정관계 인사들과 동조자들 역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한지우는 모든 혐의를 벗었다. 그는 특별 승진과 함께 명예로운 훈장을 수여받았다. 복직하는 날, 박경정은 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했다, 한 팀장. 그리고 고맙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진짜 경찰이 뭔지 잊지 않게 됐어. 지우는 담담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규율과 규칙에 얽매여 있던 딱딱한 껍질은 깨지고 그 안에는 아픔을 이해하고 타인의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한층 더 단단해진 인간이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뒤 지우는 러를 데리고 국립현충권을 찾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동료 안재욱의 묘비 앞에 서 있었다. 5년간 죄책감에 사로잡혀 차마 찾아오지 못했던 곳이었다. 너무 늦었지? 재우가, 그는 손으로 차가운 비석을 쓸었다. 네가 옳았어. 내 직감이 맞았어. 내가 너무 어리석고 겁이 많았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뺨을 스쳤다. 마치 오래된 친구의 위로처럼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리움과 함께 따뜻한 평온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친구를 편히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러가 그의 옆에 다가와 비석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다. 마치 그곳에 잠든 이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어느 가을날 오후, 서울의 한 공원, 한지우는 평상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고은비가 밝은 미소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 잔디밭에서는 이제는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고 예전의 명랑함을 되찾은 소라가 러와 함께 뛰놀고 있었다. 러, 이리 와, 공 물어와. 소라가 웃음소리와 함께 작은 공을 던지자 러는 쏜살같이 달려가 공을 물고 돌아왔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러의 행복한 헐떡임이 공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지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고은비가 그에게 말했다. 지훈 씨, 보세요. 러는 이제 경찰견이라기보다 그냥 소라의 단짝 친구 같아요. 지훈이 대답했다. 러는 언제나 자기 역할이 뭔지 가장 잘 아는 녀석입니다. 지금은 저 아이의 수호천사가 되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의 탐욕이 망가뜨린 두 개의 가정, 그리고 그 비극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기적 같은 인연. 그들은 상처를 통해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문득 모든 것의 시작을 떠올렸다. 세차게 비가 내리던 그날 밤, 복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던 러의 뒷모습. 한낱 동물의 불복종으로 치부될 뻔했던 그 위대한 행동이 거대한 거짓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의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을 구원했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용기는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임을, 때로는 가장 순수한 본능이 그 어떤 논리와 이성보다 더 위대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을. 소라가 달려와 지훈의 품에 안겼다. 러도 뒤따라와 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따스한 햇살과 아이의 천, 그리고 충직한 파트너의 온기. 지훈은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그의 인생에도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